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시를 읽는 하나의 방법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기.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문학 작품을 읽을 때의 공통적인 방법이겠죠. 시, 소설, 희곡 모두 가상의 인물과 배경과 사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한 시를 읽을 때도 한자의 음과 뜻 그리고 해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읽는다면 더 생생하고 작중화자의 심정이 내 마음으로 바로 전달돼서 충분한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한시들은 언어가 문자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전하는 바는 여타의 문학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답니다. 오히려 함축과 상징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글을 읽는 재미가 있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뭔가 화면에 글자가 꽉 차 있으니까 힘들고 중간에 한자가 있으니까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한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몇 개나 있을까? 어떤 한자가 있을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첫 번째 구절에서는 열, 십자, 다섯, 오자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예, 15, 15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첫 번째 구절 마지막 글자가 여자, 여자 이 글자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15, 15명인가? 아니면 뭐 15살인가? 그리고 여자가 나왔어요. 주인공이 여잔가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람 인자 정도는 알 것 같고요. 또 없을 무자도 우리 바로 이전 수업 시간에 없을 무자 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절에서는 글자들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자 요 정도는 알겠지. 문자. 마지막 구절에서는 우리 바로 앞 시간에 꽃화자 했었죠. 꽃화. 초두머리 부수인 한자를 공부할 때 꽃화자 했어요. 꽃도 나오나 보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달 월자도 알 것 같아. 달도 나오나 보네. 꽃도 나오고 달도 나오나 봐. 그리고 문도 나오나 봐. 어, 여자애가 주인공인가 봐. 뭐 이 정도. 한자만 봤을 때는 요 정도 한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한자 몰라도 괜찮아요. 한자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한자의 모양 말고 한자의 음과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의 음과 뜻, 한자의 의미를 보면서 대략의 의미를 시의 내용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 십자, 다섯, 오자가 있으니까 15이네. 이 15은 무엇을 의미할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월나라. 잉? 월나라. 여기에 신의 개자는 신음물을 의미합니다. 앞에 삼수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반복했죠. 삼수변 있어가지고 물이나 뭐 액체의 속성과 관련된 한자구나를 알 수 있고 시냇물을 말해요. 신에게. 그리고 여자애가 있나 봐. 두 번째 줄 보면 부끄럽다, 사람, 없다, 뭐가 말이 없나 봐. 그리고 어떻게 했나 봐. 헤어졌나 봐. 헤어질 별자가 있어요. 헤어졌다. 돌아간다, 온다, 닫는다, 클로스, 닫는다. 무거울 중자가 있네. 무거울 중, 거듭 중. 무거울 중자인데 선생님이 거듭 이거 같이 써놓은 거 보면 아마 이 의미로 쓰이나 봐. 거듭. 그리고 문. 울었어. 여기에 있는 읍자는 cry, 울다. 울었어. 여기도 삼수변 있네. 네, 여기도 삼수변 있네요. 이제 우리 막 이런 거 부수가 막 보여. 삼수변 있어가지고 눈물 뚝뚝, 눈물방울 뚝뚝. 울다, 향하다, 울다, 향하다. 방향할 때 그 향자, 배나무가 나오고 꽃이 나와. 그럼 이 꽃은 배나무 꽃을 말하겠죠. 그리고 달월자, 달이 있습니다. 네.
문장, 시 구절을 해석하지 않아도 대략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배나무고, 아니야, 처음부터 볼까? 15명인지 15살인지 알 순 없지만 15이 있고, 여자가 있고, 뭔가가 부끄럽고, 없고, 없는데 뭐가 없냐면 말이 없나 봐. 말이 없고 헤어졌나 봐. 헤어졌어요. 돌아갔다 왔다. 돌아가는 거랑 오는 거랑 둘을 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 닫았어. 무엇을 닫았어? 문을 닫았어. 음, 그리고 그 여자애가 울었나 봐. 배나무 꽃이 나오고 달이 있어. 달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시간이 아마 밤 시간, 달이 뜬 밤 시간이겠다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자의 의미만 확인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하면서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 월계녀가 한구의 5글자인 경우에 2글자, 3글자 끊어 읽는다고 했으니까 15 끊고 월계녀가 이렇게 되겠죠. 첫 구의 마지막에 토가 뭐뭐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누구누구가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바로 앞에 여자, 여자가 있으니까 어, 이런 여자가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인가 하고 앞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여자가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일까? 한번 볼까요? 그 15라고 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이 여자의 나이가 15살인가 봐요. 여러분의 나이와 같죠? 15. 그러면 15 월계녀가 이렇게 풀이가 될 거예요. 자, 15살의 월계녀가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15살으로 설정을 했을까? 그리고 월계녀는 무엇을 의미할까? 음, 작가들이 글을 쓸 때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치들을 합니다.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가상의 공간에 쌓아 올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작가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을 15 여자아이로 할 수도 있지만 노파로 설정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남성 또는 전쟁터의 장군 이렇게 인물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작가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의 작가가 하필 이 시의 주인공을 15살의 소녀로 설정한 데는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15살 만에 감수성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글을 읽어갈 겁니다. 한시를 읽을 때도 그렇지만 다른 작품들을 읽을 때도 왜 배경이 밤이지? 왜 바닷가에 서 있는 것으로 설정을 했을까? 왜 주인공의 체격을 마르고 왜소하게 그렸을까? 뭐 등등 이런 여러 장치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면서 글을 읽어간다면 더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한문으로 쓰인 작품들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하는 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문 수업을 통해서 이런 문학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15살 월계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계녀. 글자를 있는 그대로 풀이를 하면 월나라 신해가 되겠죠. 월나라 월자와 신의 개자를 쓰니까 월나라에 있는 시냇물, 시냇가 정도 될 거예요. 월나라에 있는 시냇가. 그러면 시냇가는 시냇가인데 왜 하필 월나라일까? 그리고 월나라에 많은 공간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시냇가일까? 월나라. 많은 나라들 중에서 월나라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고 하필 그 공간이 시냇가인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까 15, 많은 나이 중에서 15살인 나이가 따로 있다고 했죠. 아마 이 작가가 15살 만에 어떤 감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15살 나이, 인물의 나이를 설정을 했을 거다.
인물의 나이를 15살로 설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월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월나라에는 미인이 많았대요. 예전에. 예, 그리고 시냇가라는 특성상 아마도 이 시냇가에는 여자애들이 모여서 수다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일종의 모임의 공간이었겠죠. 여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공간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월나라의 시냇가라는 것은 월나라 미인처럼 예쁘다. 그러니까 월나라에 미인들이 많은데 그 미인들이 모여있는 시냇가 이렇게 같이 의미를 하게 돼서 아마 월나라 미인처럼 예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쁘다, 예쁘다는 거를 의미를 한다. 자, 정리하면 네, 월나라 15 월개녀가 즉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15 어여쁜 소녀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한 인물을 그려넣습니다. 15살 된 앳된 소녀. 초등학생들처럼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면서 수줍음이 많은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를 한 명 상상하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해하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수인 무어별이라. 수인 무어별이라. 글자의 의미만 연결해 볼까요? 부끄럽다. 사람, 없다. 말, 헤어졌어. 자, 뭔가 부끄러운가 봐요. 부끄럽다. 그리고 헤어졌나 봐요. 아까 그 15 여자아이, 예쁜 여자아이가 누군가와 헤어졌나 봐요. 여기서는 사람 인자에 주의를 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 인자는 남,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타인, 타인을 의미한다. 보통은 사람 인자 쓰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 남 이런 의미로 쓰였다. 그러면 부끄러운데 누구한테, 누구에게 부끄러운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끄러운 거거든요. 남들한테 부끄럽대, 그 여자애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말없이 헤어지네. 예,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 없이 헤어지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무어별 세 글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해요. 말없이 헤어지다. 이 구절에서도 몇 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마이크 너머로 들릴까? 네. 선생님 지금 사실 학교 그 방송실 교실에서 수업 녹음을 하니까 소리가 울려서 방송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소리 울리지 않게 에어컨을 트니까 에어컨 소리 덜덜거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음으로 들릴까 봐 에어컨도 끄고 네, 굉장히 무더운 중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교실에서 만나고 싶네요. 남들에게 부끄럽다고 했는데 무엇이 부끄러울까요? 자, 이 구절에서도 몇 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부끄러울까? 왜 부끄러울까요? 말없이 헤어졌다고 했는데, 자, 헤어졌다고 했죠. 누구랑 헤어졌지?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지? 왜?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말 없이 없을 무자 말씀어자 써가지고 말 없이 헤어졌다라는 것은 아마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왜 표현을 하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 소녀가 표현을 한다면 무엇을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시를 읽을 때, 소설이나 문학을 읽을 때 작품 속의 인물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읽게 된다면 내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는 동시에 우리 머리는 자동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만들기는 하되 굳이 답을 찾지는 않아도 되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여러 질문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수업을 교실에서 했다면 여러분들과 여러 상상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텐데 네, 얼른 교실에서 만나고 싶네요. 자, 그 15살짜리 예쁜 여자아이가
뭔가 부끄러웠어. 그래서 말도 못 해보고 헤어졌대. 누구랑? 누군지 대상은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 대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 머릿속에 상상 속에는 아마도 음, 어떤 멋진 근사한 남자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죠. 네, 문장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남들에게 부끄러워 말 없이 헤어진다라는 문장을 수줍어 말도 못한 채 이별을 하네. 아이고, 네, 헤어졌대요. 근데 말도 못했대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했대요. 음악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벚꽃이 나리는 봄길에서 저 멀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걸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어떤 반 학생들에게 했는데 그 반의 남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도망갈 거라고 네,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반 학생들이 참 감수성도 풍부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뭐 그런 아주 문학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남학생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멀리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또는 남학생이 오면 보통은 용감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도망가겠죠. 이건 몇백 년 전이나 이 시가 나왔을 그 당시나 요즘 우리 학생들이나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 선생님도 생각이 나요. 저 복도 끝에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나타났을 때, 그 옆에 차마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막 피했던, 어, 이렇게 피해 있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멀리서 그냥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수인무어별이라는 문장에서도 남들에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 해보고 표현도 못 해보고 헤어졌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누가? 아까 봤던 첫 번째 구절에서 나왔던 15살짜리 되게 이쁜 어여쁜 아가씨가 어여쁜 소녀가 그렇게 헤어졌대요. 그러면 어, 이별을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 돌아갔다 왔다 오다 닫았다 무거운 또는 거듭 문을 닫았나 봐. 어, 문을 닫았다. 문을 닫긴 닫았는데 어떤 문을 닫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돌아와서 거듭된 문을 닫고 그런데 거듭된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여기서 무거울 중자를 이 글자가 대표 뜻이 무거울 중자인데 사전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음과 뜻이 무거울 중자인데 무거울 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라는 대표적인 뜻이 있지만 소중하다라는 뜻도 있고 소중하다 그다음에 귀중하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할 때 중자가 전부 무겁다 중자 이 중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복된다 겹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집 밖에서 완전히 도로, 우리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 말고 그 대문을 통과해서 집에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가운데 있는 문이에요. 옛날에 집의 구조가 지금과는 다르니까 큰 마당에 아마 안채, 바깥채, 사랑채, 장독대 같이 구조물이 많이 있는 아주 옛날의 집을 상상을 하면 집 안에 있는 중문을 아마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집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큰 대문 말고 집 안에서도 어떤 그런 공간을 이동할 때 통과하게 되어 있는 문을 말한다. 자,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온 것일까요? 돌아갈 귀,
돌아갈 귀 올래 있습니다. 돌아서 두 개를 합치면 돌아왔다, 돌아왔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거듭된 문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거듭된 문. 이거는 중문을 말하는 거다. 견문을 말하는 거다. 우리는 거듭된 문을 견문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대요. 돌아와서 문을 왜 닫았을까요? 아까 아마도 아까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거겠죠. 그냥 대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중문을 닫았어요. 그 말은 이 여자 15살 예쁜 여자아이의 집이 단칸으로 된 초가집이 아니라 중문이 있다는 말은 아마 중문이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인가 봐. 양반집?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규수인가 봐요. 중문을 닫고 들어갈 만한 곳이면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일 텐데 그래도 소녀는 문을 닫고 싶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 여러분은 어떨 때 방문을 걸어 잠깁니까?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을 때, 누구와 이야기 나누기도 성가실 만큼 마음이 힘들 때. 지금 이 소녀는 어때요? 우리 지금까지 시 구절을 해석한 거를 연결을 해봤을 때, 떠올려 봤을 때, 이 소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15살밖에 안 됐어.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와 이별을 했어요.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 사람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 있고 싶겠죠. 자, 표현을 조금 다듬자면 돌아와 견문을 걸어 잠그고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은 수업 좀 빨리 마칠 수 있을까? 네. 선생님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예쁜 15 소녀가 있었고 15 월개녀가 있었고 그 소녀가 누군가를 좋아했나 본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 채로 그 누군가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방으로 통하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는 무엇을 했을까? 점점 이제 우리 어떤 뭐 기대라고 해야 되나? 점점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 그래서 문 닫고 나서 이 소녀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마지막 구절로 가겠습니다. 와, 한시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어? 네. 울다. 아이쿠, 벌써 첫 번째 글자가 울읍자네요. 울었어. 결국 울었군요. 네, 첫 번째 글자가 울다. 네, cry. 울다. 울었어. 그 여자애가 결국은 말도 못하고 헤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결국은 울었어요. 네, 울었어. 향하다, 배나무, 꽃, 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보니까 향하여 울면서 배꽃 아래 달. 연결해도 아직은 뭔가 어색해. 매끄러운 연결은 안 됐지만 대략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울었고 울었어. 울었고 배나무와 꽃 배나무 리자와 꽃 화자 두 개 합하면 이화야 이화. 뭐 이화에 월백한다 또는 뭐 어떤 뭐 사립대학교 이름처럼 이화 배나무 꽃 배나무꽃 배나무꽃 배나무에 꽃이 폈나 봐. 그리고 그 배나무가 있나 봐. 그리고 지금은 달밤인가 봐. 달밤인가 봐. 달이 있었다. 울었고 백꽃나무가 있었고 배나무에 꽃이 펴 있었고 달이 있었다.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자, 이 여자애는 왜 울고 있을까? 네. 이건 우리가 만약에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해석을 못했다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앞 구절들을 충분히 이해해 왔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이 여자애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 네. 어머, 어떡해. 울고 있대. 결국은 울었어. 결국은 울었어. 네. 지금은 문을 꼭 잠그고 있으니까, 닫고 있으니까,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까, 이제야 눈물을 펑펑 터트리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울진 않고, 눈물만 뚝뚝 떨구고 있겠죠. 아이고, 네. 무엇을 향해서 울고 있을까? 향할 향자가 있는 걸 보니까, 여자애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것 같진 않아. 향할 향자, 방향할 때 향자인데, 무언가를 향해서, 향한다는 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는 것 같진 않고, 뭔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향할 향자 뒤에 백꽃나무, 배나무에 꽃이 핀 거, 백꽃나무와 달이 있으니까 아마 배나무에 꽃이 폈고, 꽃 사이에 달이 있고, 그 달을 향해서 울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저 달은 그 남자도 보고 있겠죠. 아, 상대가 남자라고 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린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 누군가가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달은 하나니까 저 달을 바라보고 있겠죠. 네, 아이고.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건 같을 거예요. 그 남자 마음도 같을 수도 있어. 그 남자도 어디선가 저 달을 보면서 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 앞에서는 울지 못했지만, 달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네. 자, 이만큼 감성이 팡팡 터지는 이 시를 4반 남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4반 수업 듣고 있니? 네, 4반. 그리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우리 5반 남학생들은 이 시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해지네요. 빨리 등교해서 교실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하필 배나무일까요? 음, 뭐 은행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벚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은행나무 할 수 있고 소나무 이럴 수도 있는데 소나무를 향해서 울 수도 있는데 왜 작가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배나무를 배나무에 꽃이 핀 걸로 설정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배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음, 배나무의 배꽃은 꽃 모양이 벚꽃이랑 비슷한데 벚꽃은 분홍기가 더 돌고 어, 이 백꽃은 분홍기가 없는 그냥 새하얀 꽃입니다. 달밤이니까 아마 달빛을 받아서 더 하얗게 보이겠네요. 이때 막 전기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네온 사인에 뭐 가로등 불빛이 있고 이렇게 환한 그런 때는 아니니까 굉장히 원래는 이런 밤에는 깜깜할 텐데 달밤이니까 밝기도 하고 이 하얀 꽃잎이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니까 이 여자아이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순간인 것 같다. 깜깜한 밤에 달빛 받은 백꽃 아래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이 더 잘 보이겠죠. 여기서 시간적으로는 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백꽃은 일반적으로 벚꽃이 지고 난 뒤에 4월 중순 이후부터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계절상으로는 뭐 4월달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월 말쯤이면 온통 봄꽃이 만발할 텐데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 이 소녀는 누군가에게 말도 못 해보고 표현도 못 해보고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님을 향해서는 말도 못 해보고 혼자서 마음을 사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 모습과 정서가 여러분에게 잘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좀 더 시적으로. 아까 좀 표현이 어색했죠. 향하여 울면서 백꽃 아래 달 이렇게 막 연결을 시켜놨는데 해석을 좀 더 시적으로 해보자면 백꽃 사이 달을 향해 눈물을 흘리네. 이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와, 한시가 이런 거였어? 네. 한시가 막 재미없고 막 이상한 거 아니었어. 한시가 이런 걸 얘기하는, 이런 걸 노래하는,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구나. 굉장한데요. 네. 자, 여러분.
문학을 감상한다는 것은 글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마음을 작가가 이런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전해주고 싶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교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시도 문학입니다. 문학.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고전 문학쯤 될까? 네. 대신 한시라고 하는 건 한정된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정된 몇 안 되는 글자 수 안에서 또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형식 안에서 노래하게 되어 있어서 시를 짓는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만큼 작은 글자 수 안에 많은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작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재미가 있어요. 이번 시의 내용이 한글로 표현된다면 어떤 소녀가 누군가와 말없이 이별하고 집에 와서 울었다 라고 설명되겠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한자는 한 글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달, 월자 하나만 있더라도 지금은 밤이고 저 하늘 위에 달이 떠 있고 뭐 주변은 고요할 것이고 뭐 이런 밤 공기가 함께 떠오르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작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재미가 있어요. 네. 한자씩 읽으면서 한자는 한 글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자씩 읽으면서 무한한 그림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시를 읽는 재미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시를 읽을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 시만이 가지는 고유의 멋과 맛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한 한자들은 다음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시로 만나는 세상, 귀로 듣는 한문 수업,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시간 금방 가지 않았니? 네.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